안녕하세요, 모트래프 김상영입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바람도 안 불고 한 영상 15도 정도 되는 것 같은 날씨입니다.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8도로 추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준중형 세단 아반떼와 독일에서 개발하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온 폭스바겐 제타를 비교 시승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차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가장 손색 없는 모델,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을 아반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쉐보레 크루즈, 그리고 포드 포커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소형차들이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지만 아반떼에게 전부 뚝배기가 날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반떼와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성이 좋아졌어요. 두 차를 면밀히 따져보면서 각각의 자동차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산차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리고 수입차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소형차라고 할지라도 국산 중형차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국산차의 가격은 조금 높아졌고 수입차의 가격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제타 같은 경우는 약 2,600만 원 그리고 2,900만 원짜리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아반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옵션들을 전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약 2,900만 원.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17인치 휠 넣고 썬루프 넣고 여러 가지 옵션을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한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서로의 가격차 많이 줄어든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은 비싼데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비해 옵션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통풍 시트까지 있을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옵션 차이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크기는 서로 비슷합니다. 제타가 조금 더 길고 아반떼가 조금 더 넓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셨을 때의 느낌 많이 다를 거예요. 일단 아반떼는 날렵하고 화려한 느낌을 줬습니다. 헤드램프 자체가 굉장히 아래쪽으로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강조가 돼 있는 반면에 제타 같은 경우는 좀 정직하고 파사트나 투아렉, 폭스바겐의 다른 자동차의 디자인을 많이 채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진 부분들도 눈에 띄고 좀 우람한 느낌이 들어요. 그릴이나 헤드램프 같은 경우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앞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큰 차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차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무게 차이는 아반떼가 한 100에서 150kg 정도 가벼워요. 사실 자동차는 가벼우면 좋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는 왜 이렇게 가볍지? 혹시 넣어야 될 것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차를 굉장히 가볍게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제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아반떼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준중형 차들도 LED 램프는 거의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반떼, 제타 모두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둘 다 모두 화려한 주간주행 등까지도 뽐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반떼는 디자인을 위해서 안개등은 사라졌는데 제타는 안개등까지도 갖추고 있고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센서 판넬이 있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저 엠블럼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최근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이제 엠블럼을 바꿨는데 지금 2020년형 제타는 바뀐 엠블럼은 적용되지가 않았고요. 일단 비교하는 모델 둘 다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아반떼는 옵션을 넣었고요. 제타는 그냥 17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시승차기 때문에 타이어가 윈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휠하우스 안쪽의 마감도 이렇게 두 차가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판을 접는 것들, 보닛을 접어놓은 부분, 옆에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접어놓은 부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은 폭스바겐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인데 아반떼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벤치마킹을 한 게 눈에 띄죠. 지금 이 제타 같은 경우는 옵션이 많긴 많은데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전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접어줘야 돼요. 네, 확실히 미국 쪽 취향을 많이 맞춘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옵션이 좀 빠져 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들이면 이거 전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반떼 처음 샀을 때 이 단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옆으로 굵게 선을 예쁘게 접어놓은 건 좋은데 이 선이 일직선이 되지가 않았어요. 좀 약간의 이격들이 있었는데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폭스바겐 그룹은 이 철판 접기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단차 같은 게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선을 진짜 굵게 접기도 했고 정말 한 줄로 쫙 이어져 있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륨감을 주는 부분들도 고급차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제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려한 부분은 아반떼 쪽이 훨씬 더 높지만 정갈한 느낌을 주고 기본에 충실한 거는 제타 쪽에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이 위쪽 철판을 접어놓으면 차가 조금 더 낮은 느낌, 날렵한 느낌을 주는데 이 제타 같은 경우는 2번 접어놨거든요. 이 좁은 면적의 철판을 여러 번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접어놨고 아반떼도 접어놓긴 했는데 좀 밋밋한 느낌이 들죠. 주구 아반떼는 안에서 레버를 당겨 열리는 방식 그리고 왼쪽에 있고요. 제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식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차에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 여닫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준중형차 이하급에서는 이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소리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그립감도 좀 떨어지고 든든한 도어에서 주는 신뢰감 이런 것들도 부족하거든요. 제타는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네, 도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융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힌지 같은 경우도 주물로 한 덩어리로 짜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그에 반해서 아반떼는 그냥 표준적으로 만들었고 도어 안쪽 면을 봐도 좀 견고한 느낌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짝이 너무 가벼워요. 이 정확하게 체결되는 느낌이 딱 들지가 않아요. 두께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두께도 일단 제타가 도어 두께가 훨씬 더 넓은 편이고 끝처리에 마감을 해놓은 부분들도 제타가 아반떼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접어놓은 면들, 마무리해놓은 면들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잡혀져 있고 이 도어 이 플라스틱 패널이 붙은 부분과 이 철판 부분이 살짝 떨어져 있죠. 아반떼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게끔 돼 있어요. 제타는 이런 차이도 있고요. 자, 뒷모습은 제타는 역시 굉장히 평범합니다. 단정하게 꾸며져 있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어져 나오는 화려한 디자인이 뒤에서도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반떼는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모델답게 LED로 이제 길게 늘어뜨려 놓은 디자인이 굉장히 특징적이기도 하고요. 제타 같은 경우도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LED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머플러는 가짜긴 하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놓인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폭스바겐 소형차, 골프도 마찬가지였는데 후방 카메라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고 트렁크를 열면 사람이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트도 접을 수가 있어요. 물론 SUV처럼 이렇게 평평한 공간은 아니지만 시트를 접게 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이 면적 자체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단에 비해서는 이 입구 자체도 좀 넓은 편입니다. 안쪽에 마감은 그냥 직물로 돼 있어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소재가 사용이 돼 있고 또 나와봐라. 네, 이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자동차 무게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제타는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자, 아반떼는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제타가 조금 더 넓고요. 아반떼도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 트렁크 크기는 두 차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반떼도 그리고 시트를 접을 수가 있거든요. 아반떼도 저 정도의 턱은 있죠. 네, 그래서 두 차가 트렁크 공간에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열어놓고 가면 동료가 알아서 닫아줄 겁니다. Amazing.
네, 실내는 두 차가 명확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간결하게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부분이에요. 폭스바겐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단순하고 쓰이기 편한 직관적인 디자인을 많이 채용을 했고 6세대 골프에서부터는 이렇게 대시보드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운전자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타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가 전부 운전자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버튼을 누르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엔 터치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에 통합이 되면서 기능들을 작동할 때 조금 머뭇거리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제타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고 누구나 이 차를 처음 탄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를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낯설지 않은 실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제타의 옵션을 조금 살펴보면 소형차지만 통풍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1억 원 넘는 독일 차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물론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토홀드 기능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계기판을 보면 좀 아쉬운데 요즘은 LCD로 전부 화면을 박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제타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정보창이 있는데 이 부분도 흑백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쪽에 그래픽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지만 어쨌든 최신차라는 느낌이 이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하지만 아날로그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계기판 다이얼이나 폰트 이런 것들이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뭐 예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도 요즘 사라지는 추세인데 지금 선글라스 케이스까지도 있고 썬루프도 이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드 미러는 수동으로 전부 접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수동으로 접고 펴고를 떠나서 이 거울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독일 차라고 해도 이 왼쪽 미러가 광각 미러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야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운전자에게 건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룸미러의 면적도 이렇게 큰 편이 아닌데 이 부분도 이렇게 시야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트는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운전석은 전동으로 움직이고 메모리 기능까지 있습니다. 다만 보조석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은 폭스바겐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인데 푹신한 소재를 사용하기도 했고 마치 바느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쓰인 소재가 엄청나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조립 품질에 있어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들도 없고요. 이 플라스틱의 마무리들, 끝면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간결한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상당히 심플해졌고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연달아 놓으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차 같고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이 외관 디자인처럼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반떼는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반떼가. 일단 이 소형차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회사의 자동차가 폭스바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바겐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 추구하는 바들도 거의 비슷해요. 버튼 배열이나 이런 부분도 아반떼도 굉장히 쉽게 돼 있고 누구나 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디자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눈으로 봤을 때는 제타보다는 아반떼가 조금 더 멋진 느낌?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소재에 있어서도 현대차는 애초에 이렇게 비싼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나름 소재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살짝 푹신한데 이런 부분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아래쪽은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찌그덕찌그덕하는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신차를 뽑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오래되거나 만약에 뭐 서킷을 자주 간다, 좀 과격하게 차를 주행한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잡소리들이 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식이 눈에는 좋게 보일 수 있겠으나 시각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글로시로 처리한 부분들도 조금 남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 옵션 면에서는 저희는 풀옵션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차도 통풍 시트까지도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되고, 얘는 오토홀드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쓸데없는 장식까지도 하나가 있고요. 시트는 운전석은 전동 똑같아요. 요추 받침대도 있고 메모리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옆좌석 같은 경우는 역시 제타와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오버헤드 콘솔의 디자인도 제타와 아반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최신 자동차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아반떼가 훨씬 더 예쁘게 잘 처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실용적인 부분,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쉬운데, 대신 아반떼는 여기에 하이패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의 시야, 이 룸미러의 시야도 제타보다는 아반떼가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등도 LE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반떼는요. 열선을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날씨가 워낙 추워서 열선을 틀었는데 따뜻하지가 않아. 굉장히 미지근하게 열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반떼는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 보조석 쪽만 그물망이 있고요. 이 운전석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원터치는 아니고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암레스트와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아반떼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꽤 누워있기 때문에 앉는 자세가 꽤 편하고요. 제가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트를 가장 앞으로 밀어놨을 때예요. 그냥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현대차가 거의 모든 차에서 다른 경쟁 브랜드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도 위쪽을 많이 파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장에 닿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준중형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 공간을 보여주는 거는 아반떼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열선 있고요. 이 제타는 이렇게 누런등이 들어오는데, 아반떼는 전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양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2개가 이렇게 별도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송풍구가 없네요. 제타는. 아반떼는 송풍구가 있었는데 제타는 송풍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제타는 원터치예요. 원터치인데 이 정도까지만 내려갑니다. 아반떼는 이거보다 한 5cm는 더 내려갔어요. 이 뒷좌석 주머니는 제타도 없어요. 보조석에만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컵홀더 암레스트는 구성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푹신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딱 접히는 느낌은 제타가 훨씬 더 견고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제타는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단점일 것 같고, 이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 것도 올라와 있는 건데, 이 센터 콘솔이 뒤까지 굉장히 길게 들어와 있어요. 한쪽으로만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다리가 걸리는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간은 제가 시트 포지션 맞춰놓은 상태. 아반떼와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무릎 공간 자체는 아반떼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두 차 모두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트를 가장 앞으로 밀어 넣은 상태예요. 자, 트렁크 공간, 뒷좌석 공간, 이런 부분은 아반떼와 제타가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인 것 같고, 누가 최고다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 공간도 제타는 애초에 생김새 자체가 이제 3박스 구성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고요. 썬루프 면적은 제타가 조금 더 넓고, 뒷좌석에서는 어느 정도 하늘이 꽤 많이 보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뒷좌석에 앉으면 이 썬루프 효과를 거의 못 봐요. 이런 부분은 제타가 설계가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제타가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수납 공간도 도어 포켓도 넓게 돼 있고 좋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센터 콘솔, 센터 터널, 이 부분이 아쉬워요. 송풍구도 마련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좀 작았으면 좋을 것 같고, 센터 터널도 좀 많이 낮춰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제로백부터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아반떼 1.6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자동차예요. 아반떼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N9 그리고 이제 N 모델도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기본 모델은 굉장히 일반적이어야 하고, 여기서 일반적이다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어야 좋은 차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능을 높인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성능에 대한 부담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최고 출력도 140마력에서 지금 123마력으로 오히려 출력을 낮춘 세팅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불편함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에요. 네, 실제 수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시할 수도 있는 수준이지만, 실제로 도로 위에서는 그렇게 이 차가 답답하다는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가 낮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덜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잘 달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차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제원 수치보다는 훨씬 더 경쾌하고 힘있는 주행도 가능해요. 이 CVT 변속기도 우리가 경차에서 느꼈었던 그 오래전 CVT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엔진의 힘을 잘 짜내주기도 하고 임의적인 수동 모드로서의 변속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사용됐었던 6단 변속기보다는 훨씬 더 재미 요소도 있고, 연비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는 능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형 아반떼는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의 영향으로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무게중심 그리고 차체 밸런스가 눈에 띄게 나아졌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변화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현대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취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작에 따른 반응 그리고 자동차가 버티는 한계점들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물론 이 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코너를 달려나갈 수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늘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옵션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다면, 이제는 알맹이까지도 어느 정도는 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현대차 폭스바겐 모두 토션빔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사이즈 그리고 이 가격대 자동차에서 토션빔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반떼 N9 같은 경우 조금 더 명확한 성격은 가진 모델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가 들어가요. 네, 이 토션빔을 사용하는 모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토션빔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과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승차감 차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코너에서 안정적인 부분도 확실히 멀티링크 쪽이 우세하고요. 뭐 어쨌든 구조가 가진 한계들도 있고, 브랜드마다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타도 같은 토션빔이지만 동일한 루트를 달리면서 비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반떼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리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딱딱하고 투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리어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있는 뒷바퀴가 차체를 온전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차체에 달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아반떼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타는 아반떼에 비해서 제원상 출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대가 꽤 많이 돼요. 네, 배기량은 제타가 아반떼보다 낮지만 터보차저를 사용하고 있고, 흡기와 배기 모두 가변 밸브 타이밍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의 디젤차를 많이 선보여서 그렇지, 이 1.4 TSI 모델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호평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순발력도 좋은 편이고 연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기가 꽤 많은 파워트레인 중 하나였습니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 무엇보다 최대 토크가 25.5kgm에 달해요. 아반떼와 최대 토크가 거의 10kgm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타의 성능은 소나타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제공을 한 시승차인데, 최근에 눈이 많이 오면서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정확한 계측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차의 성격을 알아보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타는 아반떼보다 훨씬 더 경쾌합니다. 더 빠릿빠릿해요. 아반떼 같은 경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력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간다, 잘 치고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도심주행 그리고 우리나라 제한 속도가 있는 영역까지 안에서예요. 그곳을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바닥을 훤히 보여주거든요. 제타는 확실히 출력에 대한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두 차를 비교했을 때 제타의 큰 강점이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처음 출발하는 순간부터 속도를 높이는 과정까지 모든 면에서 이 달리기 성능은 제타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주행 감각 면에서는 아반떼 N9이 확실히 제타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고, 출력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정도와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과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지네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겨루는 정도? 그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바로바로 느껴집니다. 이 언덕을 올라갈 때나 와인딩을 돌 때 속도를 줄이고 재가속하는 능력도 훨씬 더 제타가 탁월한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같은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데 제타가 훨씬 더 기민해요. 그리고 조작했을 때 반응, 그리고 차의 궤적, 앞머리가 돌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반떼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타는 아반떼와 다르게 렉앤피니언 방식의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RMDPS를 사용하는 차가 거의 없잖아요. 제타지만 렉앤피니언 방식을 쓰고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속도로단 자동차 전용 도로를 똑바로 달릴 때는 두 차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건 아닌데, 와인딩이나 계속해서 굽어져 있는 길을 달릴 때는 확실히 두 차의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느낌도 달라요. 제타 쪽이 훨씬 더 부드럽고 차의 궤적 자체도 더 예쁩니다. 네,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은 아반떼가 더 무거워요, 의외로. 네, 하지만 속도가 높아졌을 때 반발력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제타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제타가 아반떼보다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수치에서 높은 부분, 그리고 좋은 재료를 쓴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제타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도 더 좋게 느껴져요. 아반떼는 굉장히 젊고 제타는 어느 정도의 완숙미가 느껴집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리어 서스펜션의 충격이 꽤 거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거센 충격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타도 일단 분명히 리어 서스펜션에서 오는 신경질적인 충격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빠르게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토션빔, 멀티링크를 떠나서 다른 독일차에서도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래, 아반떼만큼이나 뭐 뒷바퀴가 그냥 매달려 있는 정도는 아니고, 확실히 코너에서 제타는 뒷바퀴가 지지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두 차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제 평가, 모든 면에서 일단 제타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타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기대 이하예요. 수많은 마니아들을 생성해낸 폭스바겐 소형차와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 차이의 가장 큰 핵심은 변속기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했었던 대부분의 폭스바겐 소형차에는 DSG로 불리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폭스바겐을 상징하는 그런 부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골프, 폴로에 이 패들 시프트도 있었고요. 변속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고, DSG 변속기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발력도 좋았고, 연비도 좋았고, 주행 모드 변경에 따른 변속기의 성격 변화도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작은 차라고 할지라도 폭스바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타에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생소해요. 한 거의 10여 년 동안 폭스바겐 차를 시승하면서 이 소형차에서 토크 컨버터 변속기 달린 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출력도 좋고 수치로도 잘 나오고 핸들링도 좋은데 재미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자동차가 너무 주행 성능도 모범생 같습니다. 너무 무난해요. 좀 힘 좋은 평범한 아이,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동안 폭스바겐이 보여줬었던 소형차의 그런 알찬 재미 요소들이 빠져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이 제타를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이나 그렇게 운전 재미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히려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승차감도 부드럽고 DSG 변속기가 항상 지적받았었던 그런 울렁임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처럼 폭스바겐 소형차를 경험해 보셨던 분이라면 뭔가 라면 끓일 때 라면 스프를 절반 맞는 느낌? 그 정도로 아쉬움이 들 수도 있을 것
겁니다. 제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확실히 옵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타 수준으로 옵션을 갖춰 놓으려면 아마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는 더 지불했어야 이 정도 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격 책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입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반떼처럼 소비자가 하나하나 옵션을 고를 수는 없지만 코리아 측에 있는 프로덕트 팀에서 굉장히 옵션 선택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제타가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제타는 일단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차도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도 저렴한 부분이 있고, 국내에 들어올 때도 조금 더 유럽보다는 이득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좋은 옵션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완전히 정차까지도 시켜줍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을 인식하고 스티어링 휠을 보조까지 해줘요. 그래서 스스로 돌려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타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거는 굉장히 아쉽고, 다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자이로에서 제가 시속 90km로 맞춰놓고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 차선 앞에 있는 차까지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차를 추월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90km로 달리고 있는데 제 옆에 만약에 85km로 달리고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와 가까워질 때 속도를 낮춥니다. 제 앞에 차가 없고 옆에 대각선에 차가 있는데도 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차는 감지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차가 한 대 있거든요.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제 옆에 차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여요. 속도를 줄이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할 때는 그냥 다시 이렇게 또 넘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파악을 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는 사뭇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7세대 제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됐을 때 폭스바겐이지만 2천만 원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지고 왔었던 물량이 한 2,600대 정도였고, 이거는 이미 사전 계약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당분간은 제타를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팔렸거든요. 딜러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도 없을 겁니다. 지금 다 나갔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내년에 다시금 물량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2021년형을 빠르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2021년형 모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들, 사이드미러 안 접히고 오토홀도 없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개선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폭스바겐이 제타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모델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거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유럽은 유럽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그 시간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1년형 모델도 지금 타고 있는 20년형 모델처럼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될 것은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제 내년에 더 다양한 SUV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골프 새로운 ID3, ID4 전기차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모델은 골프도 아니고 ID 전기차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티로 코나만한 SUV인데 여기에 뚜껑이 열리는 모델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